그런데 돈을 벌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투자에 이제 고수가 됐어. 이런 식으로 자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구질구질하게 계속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냥뿐만 아니라 질척거리고 계신가요? 네. 3,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신축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26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청중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한번 받아봤어요. 여태까지 계속 많은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만 로드맵에 따라 살다가 관심은 많아졌는데, 혹시 그런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뭐 요즘 사회초년생들도 경제적 독립을 워낙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투자는 이제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공부하고 잘 알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조급해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손실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만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투자를 하다가 운 좋게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투자에 이제 고수가 됐어. 이런 식으로 자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모든 일이 운칠기삼이라고, 이게 내가 기본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라줄 때 크게 성공을 하는 거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큰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너무 자만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정말 큰 실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자체는 보통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거의 상한을 끝까지 사용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저히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자금 경색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뭐 책정을 해 놓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100%가 아니라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자만하지 말아라 해서 이건 정말 투자에 있어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요거를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약이나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좀 참고하는 자료 혹은 도서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약 관련해서는 뭐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을 무조건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책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좀 정리한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도 뭐 아파트도 있지만 오피스텔, 뭐 상가, 토지, 뭐 꼬마 빌딩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골고루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나한테 좀 잘 맞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또 투자 방식에도 뭐 경매도 있고 뭐 매매도 있고 또 NPL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나는 이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읽어본 책들 중에는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동엽 저자가 쓰신 책들을 제가 좀 참고가 좀 됐었고, 그 이외에 뭐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욱 저자, 그런 분들 책을 좀 봤는데 뭐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만 알면 안 되고 거시경제의 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시경제 관련되는 책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건영 저자라든지 뭐 김광석, 아니면 뭐 홍춘욱, 이런 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 시야가 트이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저자별로 이렇게 짜라라라라 최소 몇 권 정도 읽으셨는지 진짜 이상한 질문이신데, 저도 이게 마일스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한 10권 정도를 이제 한 분야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서너 권 정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전 시간대에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오전에 좀 책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4, 50권 정도 읽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쌓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10개 정도 책을 저는 보기로 지금 네네. 목적을 계획을 세웠고요. 3개의 책은 정해졌네요. 우리 그 중에 3개는 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네. 앞으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프로젝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분양 쪽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높이고 있고 이제 정리한 이제 도서도 출간 예정이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구질구질하게 계속 매달리고 있거든요. 청약뿐만 아니라 질척거리고 계신가요? 네, 시행사분들, 건설사분들 이렇게 하락장을 경험해본 직원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선 도대체 분양 전략,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 전략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자 부탁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하락장을 경험한다는 게 부동산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가 와서 지역이라든지 그런 그 뭐 물건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의 자체 원인이 아니라 외부 영향으로 이제 이게 침체가 와서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락장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하락장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보다는 계속 시세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수요자건 투자 수요건 모두 다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또 금매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호가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하락장일 때는 신규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생기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고 계속 금매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경매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복을 하려면 투자자나 실수요자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이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장기적인 뭐 플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라든지 경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가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좀 질척거려야 돼요. 저도 좀 질척거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초년생 혹은 뭐 한 4, 5년 차 정도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뭐 19년도, 21년도 같은 점프업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면 예,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와. 제가 보기에는 예. 부가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지방 소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미분양들은 시간에 따라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보면 투자 적합도에서 좀 후순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침체기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합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침체기에 이 시행사라든지 건설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중에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신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부 정책의 완화에 대한 뒤늦은 효과, 그 다음에 수급 상황에 따른 이제 공급 부족, 그 부분이 이제 합쳐질 때, 그러니까 침체가 발생되고 나서 3, 4년 후에는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약간의 시작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26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최근 평균 물량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울은 이제 급등 대세 상승이 올 거다라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들 말씀을 하고 있고, 서울이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인천 지역 다 영향을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빠르면 25년 하반기, 늦어도 26년부터는 상승세가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026년까지는 네. 존버해야겠네요. 한 15년도에서 17년도에 주택을 구입을 했던 친구들은 다시 이제 고점 돌아왔나? 그러면은 이 집을 처분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저점에서 샀을 경우 네네. 고점 오면 누구나 그 고민을 하잖아요. 네,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응책이 있을까요? 저점에 샀고 지금 고점이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면 네.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있겠죠. 이제 투자라는 거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나서 이제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또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라는 게 사고 나서 살 때 이제 얘는 내가 언제쯤 팔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팔겠다라는 보통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달성이 됐으면 부담 없이 팔 수도 있고, 달성이 못 됐다 그러면 더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팔 것인지,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팔고 갈아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를 하고 회수를 해야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고점에 갔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된다면,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다시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계획을 하고 네. 내가 원하는 수익률도 책정을 해놓고 부동산도 딱 그 냉정하게 여기가 그거라고 달성됐다고 하면 네. 미련 없이 이제 다음 투자처를 좀 찾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동산은 저도 팔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기는 사봐도 팔면 더 오를까?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팔자라 그러면은 또 안 팔리고, 그럼 안 팔리면 에이 그냥 안 팔지 뭐, 또 마음 바뀌고, 나중에 연락 오면 이미 또 올라가 있고. 이런. 이게 해서 이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주식보다 거의 수만 배는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부러운데요? 난 사기만 했다. 네. 이거 플렉스 아닌가요? 예.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청약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혹은 특히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네, 약간. 거래 규모가 좀 크잖아요. 네. 주식과 달리.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영역이 있으실까요? 투자는 항상 이제 그런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투자금이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큰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되고 내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 어떤 내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부동산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분석하고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매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은 있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기반으로 네. 청약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짜 이렇게 유명하신 데다가 꿀팁 많이 얹어가지고 알려주신 우리 권소혁 작가님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 들어봐서 감사했고요. 다음번 책이 나올 때쯤에 꼭 한번 또 다시 네.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 시청자분들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같이 업계분들이 많으셔서 그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우리 권소혁 작가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또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 보고 인사 한번 같이 해주세요, 작가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